대법원이 특정 무슬림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여행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인상됐습니다. 그동안 조세 성역으로 여겨졌던 종교 및 비영리기관 직원들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뉴욕 메트로 일원에서 집값이 가장 크게 뛴 동네는 브루클린 부시윗과 퀸즈 리치우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원 건강보험을 본인 부담금이 높은 플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이란과 리비아 등 특정 무슬림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여행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화요일 뉴욕 시민들이 트럼프의 여행 금지국 지정의 합헌 판결에 분노를 표하며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무슬림 개인들과 단체들, 시민운동가들이 모인 이날 시위 현장 참석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며 대통령의 권위를 초과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have to be tough and we have to be safe and we have to be secure. At a minimum,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vet people coming into the country. We know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 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민권센터, 뉴욕 이민자 연맹 등 뉴욕의 이민 단체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계속 맞서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스티븐 최 뉴욕 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편견이 정책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 나라가 기초하고 있는 가치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법원의 반이민 합헌 판결에 뉴욕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6일 열린 반이민 행정명령 위헌 소송의 상고심 심리에서 무슬림이 다수인 5개국 국민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 계정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금지를 인정했다. 와우라고 환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We may have a Supreme Court that decided to rule this way, but God is on our side and we will get through this, my sisters and brothers. We will get through it. 이날 판결은 온전히 대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갈렸습니다. 보수 성향 5명은 다수 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냈으며 진보 성향 4명은 소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주시민 로버트 법관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헌법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항소심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차별 발언에 대해 판결문은 우리는 대통령의 특정 발언뿐 아니라 대통령직 자체의 권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가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인상됐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26일 최종 표결을 실시해 2018에서 2019년도 렌트 인상률을 1년 계약 시 1.5%, 2년 계약 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렌트 인상률은 건물주의 렌트 수입과 건물 유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 동결한 후 지난해에는 렌트 1년 연장 시에는 1.25%, 2년 연장 시에는 2%의 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만 5천여 명의 건물주를 대표하는 렌트 안정협회는 리스 계약 1년 연장 시 4%, 2년 연장 시 7%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최종 인상률은 이보다 훨씬 낮게 책정됐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대 아파트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6개 이상의 유닛이 있는 1974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라도 특정 세금 감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렌트 안정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뉴욕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정치에 처음 도전하는 28세 여성 후보가 당선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미국 뉴욕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10선을 지낸 민주당 현역 하원 의원이 정치에 처음 도전하는 28세 사회주의자 라틴계 여성에게 패한 것입니다. 26일 CNN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이날 치러진 뉴욕 연방 14지구 민주당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10선의 조 크롤리 하원의원을 물리쳤습니다. 크롤리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하원의장 후보감으로 여겨왔던 인물입니다. The numbers that you're seeing right now. I cannot believe these numbers right now, but I do know that every single person here has worked their butt off to change the future of the Bronx and Queens. That's what I know. That's what I know.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사회운동가이자 미 최대 사회주의 단체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의 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민주당에서 평당원이 당내 서열 4번째인 크롤리와 맞서려고 시도한 것은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크롤리의 패배는 자유민주적인 정치의 넓은 영역에서 잠재적인 급변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그동안 조세 성역으로 여겨졌던 종교 및 비영리기관 직원들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세법에 종교 및 비영리기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과세 조항이 포함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연방세법에 종교기관과 비영리기관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비에 대해 21%의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이 수령하는 기본급 이외에 노동 능률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돈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연방의원들은 개정된 연방세법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공화당 의원들은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이 조항으로 인해 종교 및 비영리기관 관계자들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미 600여 개의 종교단체가 해당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향후 10년간 4천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뉴욕 메트로 일원에서 집값이 가장 크게 뛴 동네는 브루클린 부시익과 퀸즈 리치우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트룰리아가 4월 주택 중간값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등 메트로 일원에서 주택 가치가 가장 비싼 동네 순위에 브루클린 부시익이 2008년 189위에서 2018년 90위로 크게 뛰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시익의 2018년 4월 주택 중간값은 78만 8,700달러입니다. 또한 가치가 가장 많이 뛴 동네 10군데 중 퀸즈에서만 5개 동네가 이름을 올려 퀸즈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퀸즈에서 주택 가치가 가장 커진 동네는 리치우드로 2008년 194위에서 2018년 99위로 상승했습니다. 가치가 크게 뛰고 있는 이들 동네의 공통점은 최근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윌리엄스버그의 유입 인구가 넘쳐나면서 유입 인구들이 바로 옆 동네인 부시익을 찾아 흘러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원 건강보험을 본인 부담금이 높은 플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사가 의료 비용을 커버해주기 전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반면 LA타임즈에 따르면 기업이나 업주들은 본인 부담금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고 이에 따른 비용도 늘어 최근 본인 부담금이 $1,000 이상인 보험 플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높아진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직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전국 헬스 비즈니스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도 39%가 본인 부담금이 $1,000 이상인 직원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2009년의 7%에 비해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여기에다 건강보험 커버리지도 많이 줄어 많은 직장인들이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올해 초 아마존, JP모건 체이스 등은 저렴한 직원 건강보험료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방침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즘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로 인터넷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은 와이파이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미레이트 항공은 98% 이상의 항공기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델타항공과 아메리칸에어 등 대다수 미국 항공사 여객기에서도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작년 전체 비행기의 80% 정도가 승객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국적항공사들의 와이파이 서비스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적항공사 중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아시아나항공으로 지난해 5월부터 일부 동남아 국가에 취항하는 에어버스 A350 항공기를 통해 기내 와이파이와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내 무선 와이파이 서비스 속도는 40에서 80MB 수준으로 인터넷 서핑이나 간단한 동영상 시청만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기내 무선통신, 인터넷 서비스 진출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지만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러스를 이용해 암세포를 잡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오히려 암세포 킬러로 이용할 경우 불치병인 암과 같은 병에 걸린 환자들이 소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무서운 바이러스에 한번 변이를 주어 뇌암 환자의 암세포에 이를 투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바이러스를 이용한 치료 행위는 인간에겐 처음 시도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 그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careful to say that this treatment is successful. Certainly the report from Duke is very promising and I think we all have hopes, but it's still relatively small. 이번 실험에서 사용된 바이러스는 신경 조직을 침범하고 마비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것이지만 오히려 암세포를 죽이는데 역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백인 주민들이 한인들의 인종차별 주장이 지나치다며 반박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26일 펠팍 타운의회 원례회의를 앞둔 오후 5시 한인, 타민족 등 100여 명은 타운홀 앞에서 로툰도 모친의 인종차별글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타운의회 회의에서는 한인사회가 기대했던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회에 참석한 백인 주민들은 한인들의 시위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며 아들을 사랑하는 모친의 개인적인 글을 한인들이 인종차별 이슈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등의 한인들의 사과 요구를 반박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펠팍의 인종차별 이슈가 오히려 한인들의 책임이라고 여기는 의식이 백인 주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한인 주민들은 피해 당사자인 한인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로툰도 시장은 모친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성소수자 모욕 발언을 한 루 의원도 사과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6월 2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젯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오작동된 경보로 항망청 경찰국 대원들이 출동하고 항공기는 게이트로 회항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출발하던 제트블루 항공기가 오후 8시경에 무선 장비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항공기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잘못된 경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버스 A320 항공기는 무장경관이 항공기 내부를 검사한 후 1시간 30분여 만에 게이트로 돌아왔습니다.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구급차가 폭발을 일으켜 주변에 있던 다수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구급차 내부에서 불길이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응급대원이 구급차 안에 있었으나 큰 부상 없이 탈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로 콜럼버스와 암스테르담 도로 주변에 주차된 약 6대의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소방국은 엔진 폭발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 라마포타운 경찰국은 목재 방울뱀에 대한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 방울뱀은 타운 내 수영장과 주택가 산책로에서 발견됐습니다. 환경보건부에 따르면 목재 방울뱀은 가장 큰 독사뱀으로 2마리의 방울뱀이 생활 환경이 보다 적합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뉴욕의 해리먼 주립공원에서도 목재 방울뱀을 경고하는 표지를 세웠습니다. 한편 목재 방울뱀은 뉴욕주에서 보호받는 뱀 종류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밀집학군인 뉴저지주 포트리 학교에도 무장 보안 요원이 배치됩니다. 포트리 교육위원회는 오는 9월 시작하는 2018에서 2019학년도부터 학군 내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등에 무장 보안 요원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14스트리트의 일반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데일리 뉴스는 L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내년 4월부터 15개월간 이 지역의 일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버스 위주 통행으로 전환된다고 전했습니다. 맨해튼 14스트리트 동쪽 방향 9에서 3에비뉴, 서쪽 방향 3에서 8에비뉴 구간에서 주 7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버스 차량 위주로 통행됩니다. 맨해튼 거주자는 이 구간에서 차량 픽업 및 하차만 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주택국이 한국어 또는 스페인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주택보조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 대상은 부동산이나 은행, 사회복지 등의 관련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서 신청은 이메일 또는 버겐 카운티 청사의 주택국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국립야외수영장이 27일 오늘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내 국립야외수영장 53곳이 27일에서 9월 9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현대미술 기획을 하는 권희선 큐레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뉴욕에서 LRK 아트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큐레이팅,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권희선입니다. 네, 그럼 큐레이터라는 직업과 그리고 또 지금 뉴욕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큐레이팅이라는 일은 아티스트가 있고 그리고 관람자, 수용자가 있으면 그 일을 매개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이 보여질 때 전시, 출판 등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활동들 가운데서 전시를 통해서 작품이 보여질 때 이제 작가를 알리고 그리고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시키는 일, 그리고 작품 판매를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이제 그동안 첼시에서 갤러리를 운영을 하면서 전시 기획도 하고 아트페어 일들 그리고 행사들 운영을 하면서 이제 현대미술을 다뤄왔고요. 그리고 저는 또 글을 이제 책을 쓰고 또 평론글을 기고하면서 이제
글 쓰는 작업을 하면서 작가와 작품들을 다루고 있고요. 예. 네, 그럼 주로 이제 어떤 아티스트들하고 함께 일을 하시나요? 컨템포러리 아트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글로 다루는 작가나 또 전시를 함께 한 작가들 모두 매우 다양한데요. 작품 형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페인팅만이 아니라 사진, 미디어, 설치 미술을 특히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또 저는 무엇보다 이제 작품의 내용적인 면하고 조형적인 면이 둘 다 이렇게 독창적이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작품들을 우선시해서 이제 작가들을 만나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이제 내용은 좋은데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매력적이지가 않거나 아니면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데 내용이 부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이 내용적인 면과 조형적인 면이 다 이제 서로가 연계가 잘 되면서 이제 좋은 완성도를 내는 그런 작가들을 또 찾고 그들하고 일을 하는 게 저의 일에 있어서 기쁨이라고 네네. 할 수 있습니다. 아, 또 그런 네. 또 그런 좋은 작가들을 또 발굴해내고 이렇게 또 신인 작가들도 또 발견하시고 네. 이런 것도 또 주요 일 중에 하나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네. 하면서 스튜디오 비짓하고 작가들 만나고 또 작품 얘기 듣는 게 또 저의 일의 한 부분이고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그 작가와 이제 관계를 맺고 또 프로젝트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근래에 또 모두의 미술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퍼블릭 아트란 무엇인지 또 뉴욕에 있는 퍼블릭 아트의 특징이 굉장히 궁금해요. 저한테도 아까 오셨을 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굉장히 또 유명하고 또 인기가 많은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네, 예. 책 소개도 좀 같이 해주세요. 네, 퍼블릭 아트는 네. 그냥 단순히 퍼블릭 스페이스에 놓여 있는 아트 작품들을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퍼블릭 아트다 하면은 공원에 놓여 있는 대형 조각물들 그런 거를 이제 떠올리는데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공간들이 있고 또 그 공간들에서 보여지는 이제 작품들까지 다 아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의 경우는 그러니까 퍼블릭 스페이스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만큼 그 퍼블릭 아트를 그 주관하는 기관들이 너무나 이제 각기 다른 성격으로 크고 작게 많이 있어서 이제 퍼블릭 아트가 보여지는 방식에도 또 다양하죠. 그러니까 뉴욕시의 그런 보조로 시작된 퍼블릭 아트 펀드라는 곳은 이제 대부분 아주 굵직굵직한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 뉴욕에서 보여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주관을 했고요. 그리고 뭐 사적 기금으로 이루어진 크리에이티브 타임이나 뭐 아트 프로덕션 펀드 이런 곳에서도 이제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의 이제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실만한 것으로는 그 락커펠러 센터에서 이제 보여지는 큰 조형물도 매해 있잖아요. 제프 쿤스도 있고 뭐 다른 작가들 그동안 많았는데 그것도 퍼블릭 아트 펀드에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매해 9월 11일 날 이제 911 추모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푸른색 두 줄 그런 빔도 그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타임에서 큐레이팅해서 보여지는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건축 영역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런 현대미술이 건축이나 아니면 또 디자인기하고 협력하는 일들이 많이 있나요? 네, 상당히 많죠. 네. 그러니까 작품 이제 현대미술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미디엄이라는 거는 이제 형식이랑 소재랑 이런 것도 확대가 많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너무나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전하니까 예술가들도 뭐 특히 조각하는 작가들은 뭐 3D 프린트 조각물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이제 미디엄에 있어서도 이제 다른 영역에 이제 자꾸 넘나드는 그런 작가들이 많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보여지는 영역까지도 보여지는 공간까지도 다양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화이큐브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갤러리나 뮤지엄 공간 같은 그냥 흰 벽에
이제 깨끗한 공간에서 이제 작품을 이렇게 보여줬다면은 이제는 뭐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학교가 되든 어떠한 성당이 되든 그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어퍼 웨스트의 그 Cathedral of Saint John이라는 데서 슈빙이란 작가가 이제 천장에 대형 조형물을 매달고 이제 거기는 기도하고 하는 이제 성당이라는 공간인데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보여지는데 특히 호텔, 리조트, 쇼핑몰 이런 허스피탈리티 영역으로 대변되는 공간에서 지금 아트 컬렉팅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에서도 그랬지만 호텔하고 쇼핑몰의 아트 컬렉션이 이제 얼마나 이제 점차 어떠한 곳은 뮤지엄 레벨까지 올라가고 또 그 부분을 중요시하는지 이제 오너들 사실 오너들의 그런 그 방향과 의지에 담겨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좋게 프로젝트를 아예 아트 컬렉팅 프로젝트를 뭐 호텔이든 쇼핑몰이든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작품을 구매하고 또 설치를 하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는 언제든지 접할 수 있게 됐네요. 그냥.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권희선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